점포를 찾고 계약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점포란 제조 공장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내 생활 영역이기도 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전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점포를 찾고 계약하겠습니까? 알수록 유용한 창업, 알유창업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유용한 지식 전달해드릴 두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남자 박민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의 터전 점포, 유동인구, 가시성, 접근성 등 좋은 점포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인들. 그렇다면 좋은 점포를 똑똑하게 계약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권리금과 임대료, 계약할 때 주의사항까지 점포 조사 과정부터 계약 단계에 이르는 점포 계약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점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점포란 이마만큼 중요하다. 라는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 창업할 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본인의 뭐 운영 능력이라든가 뭐 판촉 활동 능력이라 이런 거는 이제 개선을 하면 가능한데 네. 점포를 한번 정해놓으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요. 그래서 점포라는 건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거라서 네. 자신이 선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성패는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패에 미치는 가장 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런 점포, 입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포 입지 개발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지금도 가장 어려운 컨설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점포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점포는 어떻게 구합니까? 객관적인 네. 좋다라는 것과 네. 근데 주관적으로 좋다라는 거가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 지난번에 제가 상권분석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지라는 건 이제 점포의 물리적 조건에 주로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자기 아이템에 맞는 입지 조건을 찾아야 된다. 입지가 아니고 입지 조건을 찾아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아이템을 먼저 분석을 해야 네. 뭐 얼마에 팔지, 그렇죠. 예, 경쟁 점포에 비해서 뭐 어떻게 좀 뭐 다르게 해야 될지, 네. 뭐 그러면 인테리어 컨셉도 나올 것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엔 사실은 예비 창업자의 어떤 뭐 경험이라든가 네. 이론적 기반이 많이 약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은 다급해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포부터 막 찾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좋은 점포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좋은 점포 없습니까? 무권리에 월세 싸고 뭐 그런 거. 실제로도 자기가 아이템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육도 다 받아놓고도 자기가 평소에 잘 가던 단골집, 곱창집. 네네네. 예. 원래 자기는 이제 커피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곱창집 가서 갑자기 곱창집 주인이 우리 싸게 해놓겠다. 다른 사람보다 그 단골인 사장님 하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또 거기에 확 넘어가서 하시는 분. 이렇게 이렇게 양도양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건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사실 아이템을 정하고 점포를 찾는 게 사실 그러니까 좋죠. 창업 시장의 선수들은 네. 사실은 점포 먼저 구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분도 그러니까 계세요. 선수들은 딱 알죠. 아, 우리는 이 골목에 들어가야 돼. 그 골목에 좋은 점포가 나올 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대나 내가 원하는 가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요쯤 요 가게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것들을 몇 군데 정해놓고 예. 계속해서 기다리고 가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아, 그럼요. 네, 끊임없이 안테나를 그쪽에 켜놓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셀링이라고 그래요. 셀링. 셀링. 셀을 만든다.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상권을 이제 복수로 셀을 만들어서 그 또 셀 안에서도 라인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그렇죠. 어디까지. 네. 그래서 그 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지도도 그려서 네. 여기 경쟁 정보 몇 개 있고 여기에 점포가 뭐가 나오고 이거 이제 매핑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포를 찾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전문가 영역이죠, 사실은. 예. 근데 초보자들은 사실은 초보자들은 아이템을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역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포를 이제 그거에 맞는 점포를 찾아다니는 건데 맞습니다. 쉽게 쉽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언뜻 생각해 보면 좋은 점포 구해야지. 어떻게 구하지? 부동산에 가봐야지. 이게 사실 맞습니다. 너무 그냥 기본적인 생각인데 좋은 점포를 구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는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에 가서 나의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점포를 이제 그 소개를 받으면 되는데 역시 본인도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쑥스러워서 그런지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가서 어디 좋은 점포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더 가관이에요. 맞아요. 아이템도 모르는데 좋은 점포 많습니다 이러죠. 그죠. 아무래도 거기는 많이 계약을 하면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약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서로 이제 그러니까 요구 조건과 거기에 맞는 이제 매물이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얘기를 하시라. 예, 나는 얼마에 팔 거고 같은 돈가스라도 얼마에 팔 거고 나는 뭐 예를 들어 포장 전문인지 딜리버리인지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이제 주요 이제 그 거점 상권들, 메이저 상권들은 점포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여기 부동산이 바로 옆집인데도 바로 옆 가게가 나온 거를 몰라요. 왜요? 이게 이제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상 이렇게 주요 이제 메이저 상권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구하기 어려운 점포가 경우에는 전문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업자와 비슷한데요. 이게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통상. 그래서 부동산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의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가 좀 비싸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정보를 통해서 왜냐면 이제 그런 복비라든가 이런 거 안 내려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 근데 이제 역시 그건 이제 위험 부담이 좀 크다. 그리고 허위 매물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뭐 가장 추천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근데 이것도 꿀팁이에요. 부동산을 하면서 보통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돈가스집 하나 하려고요. 이건데 그게 아니라 돈가스집을 할 건데 몇 평 정도의 규모 정도면 좋을 거고 테이블이 몇 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돈가스 금액은 이 정도 되고 우리는 테이크아웃 전문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조건들을 부동산에 전달하는 것이 더 좋다. 저 근데 점포를 이제 잘 설명해서 우리 업자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잘 구했어요. 네네. 근데 그 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점포를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후보 점포들을 이제 소개받겠죠.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 소개를 받으면 그 소개받은 점포에 가서 내가 너의 점포를 인수할 창업 예정자야. 이거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밖에서 체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사실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요. 일단은 내가 계약 후보 점포들은 마지막 최종 계약하기 전까지는 내가 당신 가게를 보고 있지 않다. 차라리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 지금 바로 나오는 권리가치 부분에서 권리금의 거품을 최소화하면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양도-양수 관계에서 보면 양도자는 어떤 식으로든 권리가치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인수하는 입장,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단돈 500이라도 싸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보고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면 권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를 계약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은 자꾸 소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제가 몰래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올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으로만 가야죠. 손님으로 안을 보고 싶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이 중개업자분이 안 가르쳐주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듣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주소만 알려주세요. 아니면 뭐 밖에만 보고 올게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권리금 제도예요. 아니 이건 진짜로 뭐 애매해요. 이게 뭐 주인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건물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가게에 대한 권리의 어떤 금액이 따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이 권리금 뭐 법제화 부분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 한번 이렇게 뭐 규격화 시키려고,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또 해외에서도 그런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첫째는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사업을 그만두고 남에게 되팔면서
내가 보상받아야 될 수익을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죠, 일종의 그 영업 권리금이고. 두 번째 시설 권리금이에요. 드린 돈. 예, 드린 돈인데 이게 이제 마모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마모에 대한 차감분, 이미 마모는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살아남은 거, 그거에 대한 감가분, 그거를 보상받는 게 바로 시설 권리금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닥 권리금이 이런 거예요. 명동에 가시면 한 2억짜리 권리금을 주고 내가 들어가서 시설 투자를 2억을 또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을 냈는데 급한 사정에 한 달 뒤에 그만두고 누구한테 되팔아요. 되파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난 다른 업종 하겠다. 그러면 그 시설은 다 못 쓰잖아요. 못 쓰는데 그 2억은 그대로 살아남는 거예요. 먼저 준 돈은.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이 동네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면 하는 기본적인 입회비 성격에 그게 이제 바닥 권리금이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권리금을 참 표준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그 같은 동일한 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형성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권리금 내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팔 때 또 나도 받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께서 이거 인정 안 하고 그냥 나는 이제 우리 아들이 장사할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 못 받아요. 그전에는 힘들었었어요. 그전에 장사 잘 돼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가게 비워달라. 그리고 한 몇 개월 뒤에 가보면 주인이 하거나 뭐 아들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뭐 나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권리금을 직접 보호하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그 만료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하고 우리가 뭐 임대인 건물주가 계약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하려고 그런 뭐 등등의 목적으로 권리금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민형사상 이제 처벌까지 받게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포 계약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권리금이 없으면 그냥 임대 계약만 하시면 되겠죠. 그냥 이제 딱 그렇죠. 사인하고.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권리 계약이라는 게 이게 권리금이라는 게 아무래도 형성돼 있다 보니까 권리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권리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나에게 이 새로운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허락이 되면 이제 임대인하고 임대 계약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는 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거든요, 서로. 모르겠으니까 임대인은 모른 채 권리 계약이 형성됐는데 지금 대체로 이제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간접적인 보호까지 받으니까 그 뭐 계약 내용까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권리금은 내가 지금 여기 보증금 3천에 월세 200이고요. 권리는 2천 정도만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권리계약을 이렇게 싸게 했는데 문제는 바로 권리계약을 하자마자 직후에 건물주하고 본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건물주가 난데없이 와서 주인이 무슨 소리야. 우리 200 아니에요. 우리 300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권리계약까지 한 상황에서는 되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가치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 이 현재 임대 조건을 변경할 시 아니면 200에서 일정 정도 인상할 시에는 반드시 권리금을 뭐 일정 정도 차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게 아마 1단계 권리가치 계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계약을 하려면 당연히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진짜로 복잡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뭐 준비해야 될 건 아니고 검토해야 될 서류죠. 사실. 검토해야 될 서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소유와 관련된 누가 실제 주인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 등기부등본을 이제 떼보시면 될 건데 요즘은 이제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다 이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계약을 쓸 때 실소유주가 와서 계약을 하면 다행이죠.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다른 분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모 오고 막 이런. 뭐 남편이 오거나 뭐 부인이 오거나 이럴 때는 중요한 거는 이제 위임장을 받으셔야 되고 위임장에 보통 이제 날인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인감도장인 경우에
도장이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죠. 예를 들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인감 증명서하고 인감 도장 유임장에 찍힌 그 도장 확인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그 계약을 한참 임대주하고 여러 가지 뭐 금액도 조정하고 하고 있는데 그 서류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계약하는 중간에 이거를 달라 건축물 대장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 이래버리면 계약이 깨지는 수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계약을 할 때 저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서 네. 이렇게 중개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충분하게 사전 서류도 체크하고 모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변수를 다 가지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 수수료를 좀 아껴보려고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아 근데 진짜 그때 문제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직거래를 했을 때 꼭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네.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직거래를 하시더라도 좀 계약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으면 네. 계약서 쓰는 것만큼이라도 그거 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분한테 네. 가서 내가 이런 계약을 할 것인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까라고 수수료를 내고서는 이제 좀 의뢰를 하면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서류들은 이렇게 있지만 서류 안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첨해야 되고 막 당구장 표시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챙겨야 될 거. 그 이제 우리 일반 집을 살고 팔 때도 네. 그 이 계약서 말고도 보통 이제 확인 서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에 관해서 뭐, 특히 이제 시설과 관련된 것들. 어허. 예, 근데 시설인데 근데 객관적 시설이 아니고 네. 이 업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이게 바로 이제 건물의 용도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도시계획법상 그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업종에 해당되는 건물인지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면적도요. 그렇죠. 계약 면적하고 실제로 이제 허가한 면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도면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 말고도 뭐 정화조의 용량이라든가 주차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급배기 시설, 환기 시설, 그다음에 뭐 수도 배수 뭐 등등 뭐 등등을 다들 맞아요. 따져보셔야 돼요. 예. 저 전기, 예, 그다음에 용량도 보셔야 수도, 되고. 맞습니다. 그렇죠. 환기 아, 그럼요. 이런 것들이 법으로 걸리는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새롭게 공사하는 분들 많아요. 네. 너무 많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동네 책방. 이곳에 있는 책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절판된 희귀본부터 오래된 레코드판은 물론 시대를 가늠하기 힘든 고서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조선시대 때 나온 이거는 교과서로 쓴 맹자거든요. 글쎄 200년 이상 됐다고 하던데 저는 연도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오랜 역사와 추억들을 지닌 헌책방이지만 이곳에 터를 잡은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한 건물에서 25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팔리면서 건물주가 바뀌어서 기존에 제가 있었던 130만 원에 있었는데 그거를 300만 원을 내라. 한때는 신촌의 터줏대감으로 불렸던 책방이었지만 건물주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다는데요. 건물주를 이을 수는 없어요. 임차인은 5년만 보장을 받거든요. 5년이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건물주가 마음대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어느 누가 해도 이기지를 못해요. 놀라운 건 이 책방이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된 곳이라는 사실. 그러나 시에서조차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없었습니다.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팔리더라도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건물값이 너무 비싸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게를 당장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오래된 가게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년 가게도 생길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책방과 한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김밥집. 이곳 역시 건물주와 1년에 걸친 명도 소송 끝에 결국 가게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어요. 둥지 몰림을 당한 사람들에게 입점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죠.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소위 뜨는 상권이 되고 그로 인해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동구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공안심상가를 만들었다는데요.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그 해마다 올리는 그 임대료에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임대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일단 5년은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 또 5년을 재계약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안심상가라고 볼 수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자, 지금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족발집 분쟁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좀 일어나는 사례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장사하시는 분이 자신이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따져보면은 5년이라는 기간이 현실에서는 너무 좀 짧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10년까지 이제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은 궁주족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 그럼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행인 건요. 건물주가 바뀌어도 현재 내가 임차하고 있는 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일단은요. 그 기간 안에서는 유지가 되는데 궁중족발이나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사실 거기에 대한 법적 지원은 없습니다. 보호 장치는 없고요. 그 헌책방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그냥 유구한 역사를 그런데도 가지고 뭐 있는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100년 가게가 출연하냐 이거지. 이거 건물주가 되면 돼요. 아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사적 거래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보호하기 좀 힘들 거고요.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 개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나왔던 130에서 뭐 300이라든지 300, 뭐 200대에서 1200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조금 안 되지 않나요? 이제 법이 최초에는 이제 9%, 네. 9%로 이제 정해놨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5년까지 가면 그 벌써 40몇 프로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제 현재 올 2018년 1월 달에 개정돼서 5%로 이제 낮춘 상태고요. 이걸 더 낮추자니 또 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 나온 거는 상한제를 두자. 올리되 5%로 올리되 상한제를 두자. 그 이상은 올리지 말자라는 아까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 조금 낫겠죠. 임대차 보호가 되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한은 두자. 네,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나와야죠. 200에서 1200대인데 이거 어떻게 삽니까? 아니 장사 잘 되는 게 죄예요. 자, 창업자차 하나씩 들여다보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렵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점포계약과 관련돼서 이거는 놓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한 것 중에 이거는 빠뜨렸습니다. 혹시 이런 거 있나요? 지금 이제 상가 임대차법에서 뭐 단순하게 그 5년에서 10년 유지하는 거 그것만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만료가 돼도 집주인이 새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빼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도 소송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사람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임차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이 기존 임차인한테 그거고 갑자기 이제 뭐 건물주가 다른 빚 때문에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후순위자고 굉장히 채권 순위에서 밀리거든요. 그럼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변제, 우선 변제권을 줬고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잘 이걸 모르세요, 창업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상가임대차법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부동산 계약은 사실 용어 자체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낯설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계약한다 그러면 이거 마치 무슨 법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봐야 되나 이러는데 일단은 저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용어를 좀 쉽게 해야 된다, 이거를. 그리고 저는 꼭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전국에 한 10만 개 업소가 넘는데 이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법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차인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는 먼저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들도 믿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알아서 해줄 거야 이것도 있지만 저는 계약과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만 가지 변수를 먼저 선행 계약을 해봤던 분들의 얘기를 좀 충분히 이거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동네에서 계약했다는 이 동네에서는 꼭 이런 거 넣어야 돼. 단서 조항 뭐를 넣어야 돼. 그래서 단서 조항을 뭘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점포 계약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따라 정리를 잘 하시네요. 예. 당구장도 씨 많을수록 좋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창업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안 어렵게 시작하니까 90%가 지금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렵게 생각하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은 여러분만 보세요. 소문 내지 마세요. 두분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복잡하네. 이게 단순히 계약서를 쓰고 근데요. 계약서를 부동산한테 써도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가 꼭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부동산 업자가 아니 내가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나보고 이런 거를 책임지라고 하면 난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니까 법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업자분이 한다고 해서 믿고 놔두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그럼요. 그것과 대조를 해봐요. 그럼요. 교차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